네, 그러면 이 직업선호도 검사를 왜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직업선호도 검사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계된 그런 검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 이해를 돕고자 설계가 됐냐면 직업의 세계 중에 우리가 어떤 팩터에 조금 흥미를 더 갖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우리가 흥미를 보다 느끼는가 이 부분을 조금 찾아가기 위해서 설계된 검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일단 취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직무고요. 세 번째가 바로 구체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해석할 직업 선호도 검사는 이 중에서도 이제 업종 선택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 흥미를 어, 좀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진로 관련돼서 이제 의사 결정을 내릴 텐데요. 이 진로 의사 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심플하면서 또 가장 그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이론이 바로 이 피라미드 모형이고 이거를 CIP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게 될 진로 교과목이나 여러 가지 진로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설계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모양은 일단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그 기초,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피라미드의 아래쪽을 보시면 자기 지식과 그다음에 직업 지식 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즉 일단 기초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내가 과연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그 직업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일을 했을 때 조금 행복감을 느끼고 몰입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거든요. 네, 이런 정보가 차근차근 쌓여야 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만 많이 쌓인다고 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도 많이 조금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좀 사람을 돕는 거에 흥미가 있다. 그러면 사람을 돕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자기 자신한테 잘 맞는 그런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 지식과 직업 지식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 그 중에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바로 자기 지식, 여러분의 자기 지식을 얻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직업 선호도 검사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끝에 보면 L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 L은 뭐의 약자냐면 바로 길다, long의 약자예요. long. 예. 왜 기냐면 한 검사 안에 바로 세 개의 소검사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작게 조금 나눠보면 세 개의 검사가 합쳐진 검사가 바로 L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소검사는 직업 흥미 검사가 되겠죠. 뭐 이런 직업 흥미 검사를 보통 이제 홀랜드라는 학자가 개발했기 때문에 홀랜드 검사, 홀랜드 이론에 기반을 둔 검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홀랜드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아 이거는 흥미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성격 검사가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MBTI도 이 성격 검사에 해당이 되죠. 근데 MBTI는 민간 기업이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금 워크넷이라는 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별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이 돼요. 그래서 그 MBTI 말고 빅5라고 해서 또 MBTI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한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간단하고요. MBTI보다 문항도 더 짧고요. 어, 어, 또 문항은 짧은 대신에 그만큼 파워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활사 검사인데요. 이 생활사 검사는 바로 프로이드 이론에 이제 기초를 해서 과거의 우리의 삶이 지금의 직업 흥미 또는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첨가한 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대한 그 여러 특성들을 조금 전문가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 흥미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과연 흥미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부분을 한번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는 역시 적성과 함께 진로랑 직업 선택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이제 학자회에서 많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에 유사한 것에 흥미를 보이더라. 그러니까 흥미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더라.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흥미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직업과 매칭 확률이 높은지를 조금 파악해 볼 수가 있겠구나, 유추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이 생각에서 출발한 게 바로 이 직업 흥미 홀랜드 검사입니다. 근데 해석할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워크넷에서 다 일단 검사는 미리 해오셨죠. 그런데 그 답 체크를 누가 결정해서 하셨나요? 네, 바로 여러분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100%다 알고 있다라고 자신을 하시나요?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보고식 검사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그 검사의 답을 체크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검사 결과를 내놓기도 하지만 또 실제 내 모습과 좀 10% 이상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또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전날의 레포트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잠을 잘 못 잔 상태에서 검사를 했다. 네, 그럴 경우에도 굉장히 뭐랄까 집중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조금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요, 일단 문항들을 일단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 개인의 삶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의 삶이 뭐, 정답이고 누구의 삶은 오답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검사 결과, 즉 직업 흥미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좋고 나쁜 게 없고요. 우등하고 열등한 게 없고요. 정답과 오답도 없습니다. 예, 그냥 바로 여러분의 그런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유형이 너무 좋다, 어떤 유형이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부로 가치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또 굳이 다른 사람의 결과를 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거는 또 개인 정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직업 흥미만으로 진로를 100% 결정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이제 뭐 직업 적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취업할 그 시점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 뭐 스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교수님의 조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 한 가지 요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면 육각형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직업 흥미는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만 검사 결과가 제공되게 되면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 흥미 이 검사를 처음에 만든 홀란다라는 학자가 이 시각적으로 조금 흥미 결과를 좀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육각형이라는 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IASEC라는 요 6가지 유형의 직업 흥미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6가지 직업 흥미 유형을 하나씩 각각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R형입니다. 이게 순서가 고유하게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리아색이라는 명칭으로 전문가들은 많이 부르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R 유형인데요. R은 바로 realistic의 앞글자를 딴 그런 바로 명칭입니다. realistic은 여러분들 다 영어 잘 하시니까 금방 아시죠? 현실형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형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들, 어떻게 실체가 분명히 있는 사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과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엔지니어들, 기계 만드는 사람들, 기계 만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뭔가, 뭐,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농부도 농기구나 이런 거 많이 다루잖아요. 또한 이 현실형의 그 속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랑 간호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를 굉장히 잘 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도 이 현실형의 직업 흥미를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되는 직업들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보면 자동차 정비원, 그쵸? 손으로 만져지고 바로바로 고칠 수 있죠? 소방관, 뭐, 호스나 이런 것들 잘 다뤄야죠. 그 다음에 목수, 농부, 뭐, 건설기계 조종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뭐 프로 운동선수는 여기 왜 들어가죠?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신체도 어떻게 보면 만져지는 유형의 그런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체를 많이 쓰는 그런 직업군들의 사람들도 현실형의 직업 흥미를 많이 갖고 있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 엔지니어들, 또 운동선수들 를 이제 사회에서 보통 지칭할 때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나요? 네. 굉장히 거짓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얘기한다.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 순수하지만 고집이 있다. 음.
고집이 있다라는 건 원리 원칙이 있고 좀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막 뭐 현란한 그런 말빨이나 그러니까 막 언어 구사 능력이 막 현란하거나 막 남을 뭐 정말 설득을 잘한다거나 뭐 이런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어느 다른 유형보다도 진실되고 거짓말 잘 못하고 이런 또 장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통 본인의 느낌을 포장하거나 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초반에 뭐랄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회피하는 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조금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현실형의 연예인으로는 바로 원빈이 있어요. 원빈. 네, 여러분 원빈이 토크쇼에 나온 거 보셨나요? 못 봤죠. 네. 근데 굉장히 좀 진중해 보이고 좀 진정성 있어 보이잖아요. 예, 바로 원빈 씨가 전형적인 이 현실형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리아색의 두 번째 바로 I형입니다. I형은 investigative라는 영어의 약자이고요. 바로 탐구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탐구형은 이 명칭에서도 쉽게 그 특징이 드러나죠.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탐구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만나실 건데 바로 누구시냐면 교수님들. 교수님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논문 쓰시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하시고 탐구하시고 이런 거를 굉장히 즐겨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교수님들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학구적 능력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책을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모호한 그런 이 세상의 현실이나 현상들 속에서 좀 하나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나 법칙 이런 거를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역시 굉장히 뭐랄까 진실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시고요.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의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물론 안 그러신 교수님들도 많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확실하게 연구를 해온 분야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뭐 이론이나 모델이나 이런 걸 정립해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그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하시니까 조금 고집도 있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겠죠. 그래서 두뇌 활동이나 이런 것도 머리도 굉장히 좋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에 주목을 해주세요.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어디서나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단정적으로 이 유형은 뭐 지능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지능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또 좋아하는 행동들은 당연히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럼 싫어하는 활동들은 뭘까요? 싫어하는 활동은 역시 사람 만나서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기분 맞춰주면서 어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게끔 설득하고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어려워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아까 그 현실형처럼 대인관계에서는 조금 대인관계를 선호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탐구형의 경우에 그렇고요.
이제 이 first 첫 번째 코드 말고 두 번째 코드에 어떤 게 조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흥미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각 6개의 전형적인 그런 특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온 검사 결과지를 보고 좀 이렇게 복합적인 해석을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술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형의 경우에는 A형이라고도 하는데 A는 당연히 artistic의 약자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 세대의 한국인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 예술형은 굳이 가수가 된다거나 뭐 화가가 된다거나 이런 사람만 예술형의 그 특징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을 표현해야만 되는 사람들, 그 표현의 도구는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연구자들도 논문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술형 점수가 좀 높은 편이어서 저는 주로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로 저 자신을 많이 표현을 하죠. 어떻게든 자신을 표현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워하는 게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분들한테 조금 견디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 수 있는 직업은 바로 공무원이에요. 한 30년 동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계속 퇴근해야 되고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감을 느낄 확률이 좀 있어요. 대신에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든지 기존의 틀을 깨는 좀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접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새로운 거 경험하고 새로운 거 배우고 새로운 표현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의 아이디어나 정서 이런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인데, 근데 이 예술형이 아닌 타인들이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냐면, 저 사람은 너무 감정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게 또 굉장히 자주 변할 수 있잖아요. 조금 변덕이 있는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랄까, 이게 차분하고 조금, 안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저 사람은 좀 변화가 조금 있네. 좀 기분의 변화도가 조금 있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이제 음악가,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도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하는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디자이너, 또 헤어 디자이너도 여기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의 직무 중에 이 예술형의 흥미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인정을 받는 직무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광고 기획, 네, 이런 쪽인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를 다닐 경우에는 예술형인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잘 맞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사회형입니다. 네, 사회형은 이제 S인데요. S는 바로 소셜의 약자입니다. 사회형의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이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과 함께 일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혼자 일하는 거에 굉장히 재미가 없고 또 외로움을 많이 타요. 음.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만약에 나는 뭐 글 쓰는 게 좋아요 라고 할 때 이 사회형인 사람은 소설가보다 방송 작가가 더 잘 어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송 작가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글을 쓰죠. 반면에 소설가는 어떻죠? 네, 소설 처음 쓸 때부터 끝까지 혼자 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글을 쓰는 작가라 하더라도 본인의 직업 흥미 유형에 따라서 그 세부 직업군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시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또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높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대인지향적 능력, 사람을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재미없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기계나 사물이랑 함께 있는 거.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바로 뭐 상담가나 직업상담사 아니면 선생님. 여러분 학생 없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생각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들이 훨씬 더 잘 맞을 확률이 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진취형인데요. 네, 이거는 enterprising이라고도 하는데 또 entrepreneur라고 해요. 기업가형이라고 하고요. 이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굉장히 뭔가를 성취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하고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어, 이런 사람들이 진취형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흥미 특성에 보면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을 지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 이게 바로 뭐죠? 리더십이죠. 네.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른 인적 자원들을 나와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사교적인 성격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근데 회피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과학적, 지적, 추상적 주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면 현실적으로 뭐 내가 소득을 굉장히 높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명예를 얻는다든지 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과학적, 지적, 추상적 주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거에는 진취형인 사람들은 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유형에 해당되는 직업으로는 바로 기업가들, 네, 그다음에 기업 경영인들, 그다음에 고위 임원, 그다음에 또 정치가들. 정치가들은 어떻게든 그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표를 얻어서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가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변호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변호사가, 아니,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탐구형 쪽이 높아야 되는데 왜 진취형 쪽이 높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자, 변호사 물론 공부 엄청 잘해야죠. 네. 그쵸? 그렇지만 능력, 이 지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바로 케이스, 그러니까 고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변호사들 최근의 트렌드에는 이 진취형 쪽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이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 이제 수용이 된 거죠. 그다음에 언론인들은 여러분들 목적이 뭐예요? 바로 특종을 내야 되죠.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특종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죠. 그래서 언론인도 진취형이 다소 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그런 직업군에 속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 유형이 있는데요. 이걸 관습형이에요. 보시면 conventional이라고 하고요. 이 관습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루틴,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에 굉장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껴요.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뭔가 프로세스를 바꾸고 업무 처리 그 방법을 바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칙과 그다음에 원칙에 따라서 또 프로세스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정감을 느껴요. 심리적인 안정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까 예술형의 그 유형과 정반대가 되겠죠. 반복적이고 조금 규칙적인 그런 일상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선호해요. 바로 공무원이 굉장히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기록, 정리, 조직하는 일을 좋아한다. 네, 그리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에이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창의성이나 다른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소득이 높은 직업군이 있어요. 바로 금융인. 여러분 그 은행에 계신 그 금융인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히 매뉴얼을 지켜서 업무를 추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100만 원을 넣고 내일 100만 원을 넣었으면 통장에는 200만 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른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 관습형이라고 해서 뭐랄까 뭐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해진 원칙을 따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돈을 다루는 직업군, 금융인들,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분야가 또 있어요. 금융 분야하고 바로 법률 분야죠. 법조인들은 바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판결을 내려야 돼요. 네, 절대로 창의적이면 안 되죠. 법조인들이. 네, 그래서 법조인들도 이 관습형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는 역시 이분들도 조직 내에서 뭔가 승진하고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연봉도 올라가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회피 활동은 뭐냐 하면 추상적인 거, 모호한 거, 매일 바뀌는 거,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 이런 직업을 맡게 되면 조금 스트레스를 더 받을 확률이 높아요. 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각 6가지 유형 중 어떤 게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 다 고유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거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6가지 유형 각각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단 설명을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검사 결과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육각형으로 여러분의 점수가 빨간색 그 선으로 잘 나타나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보시면 내가 어느 유형 쪽에 훨씬 더 그 점수가 높게 나왔는지 금방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업 선호도 검사의 경우에는 6가지 유형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첫 번째 코드와 두 번째 코드, 총 2개의 코드를 합해서 보여줍니다.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바로 RS죠. R이 무슨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realistic, 현실형이라고 말씀드렸고, S는 바로 사회형, 소셜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이 검사 결과를 보면 현실형과 사회형이 각각 17점으로 동점을 이뤘네요. 그래서 RS. 원점수의 경우에는 개인 내적으로 일단 어떤 흥미 유형이 더 높고 낮은지 보여줘요. 네. 원점수. 여러분 아시죠? 수능 봤을 때 원점수와 그다음에 표준 점수 각각 나오잖아요. 표준 점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네, 원점수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속한 집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인 점수를 나타내죠. 근데 이 검사가 굉장히 좋은 게요. 이 표준 점수의 어떤 그 유형과 어떤 집단에서의 그 비교를 서로 했냐면 여러분과 동일 나이대의 동일 성별 그룹 예를 들면 여러분이 했으면 20대의 여자 그룹 중에서 여러분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떤지를 표준 점수로 나타내 주고요. 또 우리 남자 친구들의 경우에는 20대 남성 그룹 내에서 여러분이 상대적 위치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조금 나타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취업이나 뭐 할 때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네, 상대평가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점수가 높은 앞에 2개 코드가 바로 여러분의 코드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세 번째 높은 코드는 그러니까 표시는 안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두 번째 코드랑 세 번째 코드가 4점 이하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코드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육각형 그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게 나의 특성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파악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을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여러분의 고유한 정육각형이 굉장히 고른 육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6가지 흥미 분야에 다 골고루 비슷비슷하게 좀 흥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결과겠죠. 그쵸?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직업을 결정할 때 좀 어떤 특성을 보일까요? 네, 6가지 유형에 다 비슷비슷한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하나의 유형을 명확하게 선택할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게 단점이고요. 반면에 또 장점은 뭘까요? 굉장히 골고루 발달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랄까 여러분이 아직 젊기 때문에 초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건 안 좋아해 라고 딱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그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흥미가 있으면 골고루 조금 발달할 수 있는 좀 넓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육각형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육각형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육각형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네, 굉장히 관심 분야가 폭넓다. 직업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다. 그런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육각형이 굉장히 작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많은 직업들에 대해서 좀 흥미를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직업 흥미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 내지는 직업들에 대해서 많이 모를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결론 내리긴 어려워요. 다 고유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결과지에 보시면 나의 직업 흥미 특성과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직업을 많이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추천된 직업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 전체 중에서 고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직업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15,000개죠. 15,000개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검사는 약 한 200개가 좀 넘는 그런 대표 직업군 중에서 선택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에게 200개밖에 안 돼요? 200개 중에서 골라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200개가 그냥 선택된 게 아니라 굉장히 대표적인 좀 고유의 특징을 가지는 그런 직업들을 전문가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추천 직업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이제 진로 교과목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추천해준 직업들을 다 이제 엑셀 파일에 적게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검사를 하면 다른 검사에서도 추천해주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다 모아보면 여러분한테 추천되는 직업이 한 3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좋은 직업과 싫은 직업을 고를 수가 있죠. 네, 그런 방식으로 저는 또 진행도 해보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검사가 추천해주는 직업도 여러분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여러분 뭐 학력이나 그다음에 능력 이런 건 고려되지가 않은 결과이고 직업 흥미만을 고려해서 추천되었기 때문에 뭐 이거 보면서 이 직업은 왜 추천했지? 너무 싫다. 아니면 뭐 나한테 뭐 변호사, 뭐 대통령 이렇게 추천됐어.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에요. 아셨죠? 왜냐하면 능력이나 뭐 학력 이런 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직업 정보나 그 다음에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또 훈련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다 안내가 되어 있고 워크넷에서 여러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격 오요인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이 오요인은 5가지예요. 첫 번째가 외향성, 그다음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거거든요. 보시면 외향성은 일단
에너지를 바깥으로 분출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간다든지, 뭔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뭔가 업무를 추구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외향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다음 호감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라는 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타인을 좋아하고 사람이란 존재 자체를 좋아해야 내가 조금 호감을 얻기 위해서 훨씬 더 매너도 지킨다든지 좀 뭐 언행을 조심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보이게 되죠. 네. 그거고 성실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매번 뭐 지각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보면 유능감,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통제력,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로 약간 나의 자기 효능감 쪽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아요.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정서적 불안정성의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조금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안, 분노, 우울, 자의식. 그래서 이거 높게 나왔다고 해서 뭐 너무 좀 뭐 고민하시거나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뭐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거나 또 뭐 이성 친구하고 헤어졌다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정서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특히 뭐 부모님이랑 뭐 싸우고 이 검사를 했다. 그러면 높게 나오죠, 당연히. 그런 좀 상황도 함께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역시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다가가고 좋아하느냐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요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그래프, 선 그래프로 나타나는데요. 보면 보통이라는 범위가 40점에서 60점 사이예요. 근데 이 보통의 범위 내에 들어간 요인은 이렇게 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이 보통의 범위를 벗어난 거, 그러니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 그런 부분을 조금 위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격 오요인 표준 점수의 경우에는 바로 T 점수가 되겠죠. 평균 50점, 표준 편차 10점이니까 이것도 상대 점수거든요. 그래서 T 스코어라고 아마 여러분 아마 나중에 뭐 교육학이나 뭐 이런 거 배우실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네. 그래서 보통의 범위에 있는 요인은 일단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 여기 보면 정서적 불안정성만 이 보통의 범위를 벗어났는데 정서적 불안정성은 약간 낮을수록 조금 정서가 안정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결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냥 무난한 네,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서적으로 너무 안정되어 있다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적당히 스트레스가 있어야 굉장히 성취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정서적 불안정성에 보면 스트레스 취약성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다소 스트레스를 느끼고 약간 좀 불안하게 되면 우리가 더 뭔가 시험 준비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으면 문제지만 또 너무 낮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의 범위를 벗어난 것만 일단 좀 이렇게 체크해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검사 결과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제시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하위 요인들에 대해서도 점수가 다 나타나 있어요. 이 하위 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평균 그 보통 그 범위가
보통의 범위가 40점에서 60점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자고요. 보시면 여기 지금 리더십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쵸? 네. 반면에 적극성은 조금 낮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실성의 경우에 이 사람은 목표 지향이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이 얘기는 지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명확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목표는 있는데 목표만큼 내가 다가가지를 못했어. 예를 들면 내가 토익 900점이 목표예요. 네,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점수는 좀 뭐 800대 초반이야. 그렇게 되면 정서적 불안정성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상황에 비추어 봐서 좀 검사 결과를 통합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려우면 이 직업 선호도 검사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개인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거나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상담을 또 요청할 수가 있어요. 워크넷에. 그러면 전문가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다 상담을 잘 해주십니다. 물론 무료예요. 무료지만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낸 세금으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꼭 한번 온라인 무료 상담, 워크넷 온라인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검사 결과의 패턴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격 검사 결과의 경우에는 응답 신뢰성 지수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대기업이나 이런데 인적성 검사할 때, 인성 검사할 때도 바로 이 응답 신뢰성 지수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의 인성검사의 경우에는 응답 신뢰성이라는 요인 대신에 도덕성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두 가지 팩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회적 바람직성이에요. 이 사회적 바람직성 이 팩터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는 내가 실제 나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조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여기에 매우 그렇다. 이렇게 체크하면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게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선의의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해요. 어머, 너 살 빠졌다. 어머, 옷 너무 이쁘다. 너무 멋지세요. 뭐 이런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그게 사회적 윤활유가 더 되는 거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나는 절대 거짓말을 일평생 한 번도 안 했어. 라고 단정 짓기에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평생 쓰레기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라든지 아무튼 이걸 체크하는 여러 가지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65점 이상이면 내가 실제 나보다 더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기업 인성검사에서는 얘가 거짓말한다. 그래서 도덕성이 낮다. 그래서 도덕성 점수가 낮게 나와서 인성검사에서 가끔 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높은 사람들은 한번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게 나오는 특별한 시기가 있겠죠. 언제일까요? 바로 연애 초기, 아니면 썸 탈 때, 이 점수가 높게 나오죠. 왜냐면 상대방한테 실제 나보다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또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해서 한번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주의성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거를 물어보는 문항을 4개 정도 이제 배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말을 살짝
바꿔가면서 똑같은 걸 물어본다거나,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긍정으로 물어봤다가 나중에 한 10분쯤 뒤에 부정으로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얘가 검사 문항 내용을 잘 파악하고 채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채점을 검사 결과 네, 다시요. 그래서 검사 문항의 내용을 충실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검사하기 싫어서 대략 그냥 대강대강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63점의 3점이 기준 점수인데 이 이상인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는 다소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는 그걸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사 검사예요. 그래서 9가지 요인을 체크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성장기 때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각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검사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직무 만족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거는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직무 만족은 그래프가 뚝 떨어질 거예요. 체크가 안 되면서. 그래서 직무 만족 요 부분은 일단 빼시고 여러분 아직 학생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결과를 보실 때도요, 여러분 아까 그 성격 검사랑 똑같아요. 40점에서 60점 요 보통의 범위에 들어오는 검사 결과는 조금 덜 눈여겨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 보통의 범위를 크게 상회하거나 또는 너무 아래 낮은 점수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이 검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평균 50점이고 표준 편차 10이에요. 이것도 상대 점수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과연 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대인관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독립적이었는지, 가족과 얼마나 친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야망이 높았는지, 그다음에 학업 성취에 대한 나 자신의 평가는 어땠는지, 그다음에 예술적인 성향은 조금 어땠는지, 운동을 좋아했는지, 아니면 굉장히 뭐 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과거의 여러분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단면을 드러내주는 그런 결과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셨을 때 대인관계 지향이 굉장히 만약에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족하고 안 친했어요. 그래서 가족 친화 점수가 되게 낮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패턴이 또 보이냐면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가족하고 안 친하면 그 친구를 굉장히 많이 만나고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겠죠. 근데 주로 여러분 어렸을 때 가족 말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나 그다음에 절 이런 종교 단체도 해당이 되고 또 학교에서도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조합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 보시면 굉장히 풍부한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시를 들면 제가 요거를 한번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검사 결과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지향이 굉장히 높죠. 근데 여러분 아까 홀랜드 코드, 즉 직업 흥미 코드 중에 대인관계 지향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나타내주는 유형이 6가지 중에 뭐였죠? 네, 바로 사회형이었죠. 근데 이 친구는 보면 역시 사회형이 14점으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 지금 생활사 검사도
여기 대인관계 지향이 73점으로 막 하늘을 막 뚫고 올라갈 것 같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가족 친화가 굉장히 낮았죠. 가족하고 안 친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가족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가정에서 어떤 느낌을 느꼈을까요? 주로 외로움, 쓸쓸함,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누군가 이 대인관계 지향에 대한 이 욕구를 조금 해소를 시켜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여기 종교활동. 어떤 종교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종교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 가족과 대인관계 지향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좀 이렇게 케어를 받았다. 좀 보충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현재도 그래요. 호감성이라는 게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믿고 좋게 평가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뭐랄까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다가가고 싶고 그런데 지금 보면 외향성 점수가 낮아서 실제 다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 생활사 검사는 과거를 얘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현재 지금 외로움을 느낄 확률이 크겠네요. 만약 이 친구가 대학생이라면 지금 학교에 지금 친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딱 친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되게 외롭겠죠.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주된 정서는 좀 외로움, 쓸쓸함 이런 거일 확률이 크고요. 근데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여기 정서적 불안정성도 아까 60점을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물론 소검사 그 하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그 팩터들도 봐야 되겠지만 조금 뭔가 대인관계가 원하는 만큼 잘 이렇게 만족을 주지 못해가지고 좀 불안하다거나 약간 욕구 불만족에 조금 때문에 생긴 약간의 분노 점수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좀 파악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홀란드 코드가 지금 SA잖아요. SA형인 사람들은 사람한테 본인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막 계속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친구를 아직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알겠는데요. 그럼 해결이 안 되잖아요. 라는 의견을 주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래서 외롭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면 뭔가 뭐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외롭지? 라는 생각을 안 하겠죠. 자기에 대한 이해폭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직업선호도 검사가 무료지만 정말 굉장히 좋은 검사예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소검사를 통합적으로 결과를 해석할 때 정말 다양한 심리 상담까지도 가능한 그런 검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또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또 상담 전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또 만나서 조금 도움을 받아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좀 자기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금 더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아감으로써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